2021학년도 연고 전공 편입 생물 시험에 대해서 파이널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엄은미라고 하지요. 분자생물 전공 박사고요. 지금 촬영되는 이 강의는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다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스크를 안 하고 강의하니까 굉장히 낯선데요. 예, 얼굴이 좀 이렇게 가려져야, 그죠? 많이 가려져야 좋은데. 그래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얼굴로 뵙게 되네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2월 보통 둘째 주에 고려대 셋째 주에 연세대가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파이널이 됐어요. 그래서 파이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많이들 이제야 뭐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만 알고 계시겠지만, 생물 시험을 보는 학과들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생물하고 생화학 생명공학과가 있고요. 고려대는 이제 여기도 물론 대학으로 묶여져 있습니다만, 생명과학 대학의 그러니까 학과들, 뭐 생명과학이나 또는 생명공학, 그리고 식품공학, 치의학 이런 부분들이 다 생명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리고 보건과학대학도 생물시험을 보더군요. 그죠? 그러니까 생물시험을 보는 학과를 제가 좀 쭉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대부분 저희가 전공 편입이라 하면 이런 생명 계열로 편입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생물시험을 보는 다른 학과들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기출 유형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캠벨 생명과학을 주 교재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파이널 발표는 11월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10월 넘어서 12월쯤 돼야 나오죠. 근데 거의 이 캠벨 생명과학 본책을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교재는 지금 원서 그림입니다만 이번에는 이 글로벌 에디션으로 표지를 삼았더라고요. 번역판도 11판.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선생님 11판 말고 저는 10번째 에디션 10판을 갖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10판에서 11판은. 9판에서 10판은 조금 바뀐 게 좀 있고요. 그래서 바뀐 내용들은 좀 그러니까 좀 미리 검토는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그런 걸 좀 언급해 드리기도 해요. 참고로는 많이 바뀌진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바뀐 내용이 그렇게 또 하나 이런 거잖아요. 반영이 될까? 이런 것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바뀐 내용 중에서는 만약 여러분들 볼 게가 있다면, 분자생물학, 즉 유전공학 파트, 워낙 이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번에 아주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그런 기술들이 시험지에 많이 언급이 되죠.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빌려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40지선다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제한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2017학년도는 어땠을까요? 연세대 편입을 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 한 4년 정도가 이렇게 기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40주 선다고요. 주관식은 이번엔 다 단답형이었어요. 10문제. 그래서 총 5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문항수가 제법 많아요. 그리고 연세대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생물하고 화학을 같이 주고 3시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시간 배정도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 4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8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6문항 모두 주관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1차에는 이런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전공시험을 안 보고 서류로만 1차를 통과한 다음에 2차에서 이제 한 4문제 정도의 주관식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학과마다 다르게 했어서요.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대학이 문제가 좀 다르기도 했죠. 지금은 현재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6문항인데 이 6문항 안에 보통 소문항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가요. 모두 주관식이고요. 서술형이 되겠죠. 그런데 고려대가 작년에 2018, 19
까지는 똑같았는데 20에서 아주 재밌는 일들을 하셔요. 문제 형식을 좀 바꿔놓게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또 우리 같이 살펴보고요. 고려대는 캠벨 포커스를 교재로 지정을 했는데 원래 포커스가 이 교재 생명과학의 요약집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 책을 달달 외워도 되는데 가끔 이해를 하실 때는 이 책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사실 뭐 이 책 볼 바에는 본책을 봐라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다를 게 없어요. 예전에는 포커스가 캠벨 교재와 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요약을 좀 새롭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그림이 똑같아요. 그대로 가져다가 요약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좀 끊어지죠. 그런 게 좀 아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는 사실은 캠벨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겠고요. 교재 목차를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생태학까지 유니트로 나뉘어져 있고 총 56챕터네요. 예, 여기는 7단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합쳐서 가요. 챕터가. 예를 들자면 동물의 구조 및 기능만 하더라도 여기는 한 10챕터 정도 된다면 여기는 그게 한 6챕터 정도 이렇게 합쳐지죠. 두 개씩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좀 서머라이즈가 되어 있는 것 뿐이라고요. 흐름도 똑같죠. 여기서 잘 기억을 해볼게요. 여기서 생물학에서의 화학의 역할과 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가 한 6장, 7장 정도까지 보통 이 파트고 우리는 여기를 생화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세포생물학 파트가 13장 정도까지 될 거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세포생화학이라고 해요. 아시잖아요. 세포하고 생화학은 전공 분야에서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세포학이나 생화학을 수강하게 되거든요. 생명 계열 학생들이. 그래서 그 분야까지는 조금 심화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건 3학년이에요. 그럼 2학년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화하고 다양성 파트하고 식물 생태 이 부분은 저도 보통 특강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깊게 기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물은 꼬박꼬박 나오는 파트죠, 여기도.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공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물의 구조 및 기능을 모르면 세포생화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생물에서 배우는 건 크게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건 흔히도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죠. 왜 생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면 궁극의 논리는 진화론으로 가요. 궁극의 논리는 생존, 살아남고 생식, 자식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건 궁극의 목적인데 그 궁극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목적도 우리는 의미 파악을 하는 편이죠. 생물은. 그러니까 생물 항상 명심해 보세요. 구조, 기능, 의. 이 세 가지가 생물에서는 핵심이에요. 뭘 물어봐도 그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연구, 고연 하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도 두 개 다 써드리고. 일단 저 학습 전략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대안을 좀 세워보는 쪽으로 물론 이건 초기에도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거든요. 근데 그 초기에는 기출문제를 보여드려도 참 저게 뭔 말이냐 하시죠. 사실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조금 더 잘 다가오지 않을까요? 연세부터 볼까요? 연세는 작년에 총 문항수 50문항이 유지되었고 그리고 단답형이 줄었어요, 대신. 그러니까 기출 원래는 40문제가 단답형이고 10문항이 모두 단답형, 그리고 한 문제당 보통 2~3개 정도의 답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0 더하기 10이었는데 작년에는 45 더하기 5로 나왔죠. 근데 사실 솔직히 작년에 복기가 조금 그렇게 잘 되질 않아서 사실 저는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복기는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좀 이것도 저는 복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연세대가 정말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만 가지고 2~3문제가 나오는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근데 일단 복기된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참고해 봅시다. 그래서 약간 체감 난이도가 감소한. 그러니까 작년의 특징이 고려대를 보고 와서는 학생들이 저한테 우르르 질문을 했었는데 연세대를 보고 와서는 아무도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난이도가 쉬웠던 거죠. 맞아요. 작년 문제 복귀된 걸 보면 그래서 좀 난이도가 내려갔지만 올해 그게 유지될지는 저는 조금 이의 제기가 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상급 문제가 좀 적었다고요. 그리고 생화학 기초 분야 물이나 이런 거 사실 예를 들자면 연세대가 물을 낸 건 거의 뭐 10년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생물학 시험 문제가 우리 이제 시험을 한번 내볼까요? 라고 하는 첫 세대가 되면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좀 우리 연구를 합니다만 올해 뭐 새롭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다면 그런 학교들은 물을 꼬박꼬박 내죠. 예, pH도 그렇고. 그런데 연세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출제가 근래 거의 없었죠. 근데 탁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은근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전 분야를 보지 않은 친구가 좀 당황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그냥 꾸준히 저희 과정을 쫓아온 경우에는 뭐 풀만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없지 않았나 싶고요. 보통 진화나 생물의 다양성 파트도 꼬박꼬박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었어요. 예. 그게 작년에 좀 특징이고요. 어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분야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세포가 43%, 유전과 분자생물학 그러니까 13장 그 캠벨 챕터로 얘기하면 그리고 분자생물학까지가 22장 거기까지가 거의 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캠벨 책은 앞쪽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외워야 되고 동물생리학이 15%고 그리고 기타가 출제되는 경우 식물생리하고 이제 생물화학조성이 좀 늘었죠. 7%로. 예전에 화학조성은 자 그럼 작년 거 보여드릴까요? 예,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저는 적어도 두 개는 비교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딱 달랑 작년 걸 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출은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기출은 과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하고자 할 때는 과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을 봐야 하고 또 그런 미래 예측을 도와주는 건 다른 학교 시험지도 열심히 보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상 문제라니까요. 다른 시험을 많이 풀어보는 게. 그 학교만, 그 학교 연대를 보거나 고대를 볼 때 연고대 푸는 건 기본이에요. 네. 근데 기본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아무튼 2019학년도 볼까요? 이럴 때는 생명의 특징과 연구라고 하는 파트, 즉 뭐냐면 아예 1장. 가끔 이 아예 1장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조실험. 비교군 실험, 그런 실험 아이디어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유전, 분자, 생물. 요 세 파트가 여전히, 이거는 이제 문항수로 써놨네요. 제가. 저건 퍼센테이지고 이건 문항수예요. 총 30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포만 거의 뭐 반이 넘었자, 40문항이지 참. 해서 단답해가지고 50문항, 죄송합니다. 50문항. 그럼 이거를 합치면 이것만 30문항이에요. 분자생물학까지가. 그러니까 항상 3분의 2가 나오는구나. 이제 대안이 생기시잖아요. 그죠? 그냥 캠벨 챕터 상권은 상권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상권은 그냥 달달달달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서는 동물생리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때는 식물, 진화, 생태가 모두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작년에는 아니었어요. 그럼 2018학년도나 2019학년도는 모두 다 출제됐었어요. 비교적 연세대는 전범위를 내는 편이에요. 작년에 교수님이 다시 올해 오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한 저는 사실은 이 형식보다는 이쪽 형식으로 갈 거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분야를 보니까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세포하고 분자생물학. 다시 말해서 캠벨 챕터에서 1장에서 22장. 그러니까 1장도 봐야 돼 꼭. 그거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자. 그리고 동물생리학이 39장부터 40장. 그죠? 그러니까 그 파트가 동물생리인데 그 파트는 꼭 나오니까 당연히 공부를 좀 해야지. 이게 주요 분야예요. 항상 나오는 분야. 이런 항상 나오는 분야. 특히 동물생리학에서는 가끔 연세대가 그런 지적을 안 해도 많이 출제하는 파트가 면역과 신경이에요. 예전에는 연세대가 면역과 신경을 딱 집은 적도 있어요. 우리 동물생리학에서 이것만 할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챕터는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중심인지도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면역과 신경생리 파트가 사실은 세포학에서도 다 공부가 되는 분야거든요. 그 얘기는 세포학하고 분자생물학은 약간 조금 깊게, 왜냐하면 세포하고 생화학이 이 분야를 주로 다루니까. 조금은 심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 그랬죠. 심화. 여기서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이라고 하는 거, 세포학, 생화학, 이 부분까지는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지만 세포학하고 생화학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의 공통 분야가 많은데 세포학은 세포 분열이 좀 철저하게 다뤄진다라던가 생화학은 기타 대사,
다양한 대사 활성이라던가 세포학은 거의 진액 위주예요. 근데 생화학은 원액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던가 이런 식의 조금 차이가 있지 결국 생물의 우리 일반 생물학으로 다루는 거 있잖아요. 기초 생화학 구성, 그죠? 그러니까 화학 구성,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예, 그리고 세포의 소기관 구조와 기능,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 이런 거는 뭐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분자생물. 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유전자와 유전자 발현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전만 빼고 분자와 분자생물학은 세포학하고 생화학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캠벨 챕터로 보면 1장에서 23장, 22장에서 23장은 뭐 철저하게 공부하셔야죠. 그림 하나 빼놓지 말고 모두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학년도 예시문항을 볼까요? 세포 내에서 활동하는 단백질의 수명이 조절되고 있는데 사이클린 대표적인 예제고요. 위비키틴이라는 작은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분해를 한다라는 거죠. 위비키틴화가 된 단백질은 프로테아좀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데 연세대 특징이 이렇게 문제가 길어요. 전형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 단답형 안 짧아요. 연세대는 거의 긴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지문에 영어가 나올 거는, 예. 그러니까 올 영문은 이제 좀 자제되는 편인데, 용어가 영어로 나올 거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원어 공부도 하라고 하잖아요. 진핵생물은 E3 라이게이즈, 이 라이게이즈가 그러니까 위비키틴을 붙이는 요소죠. 이들이 직접 단백질과 결합해서 위비키틴을 붙여줘요. 맞아요. E1, 2, 3가 있는데 E3가 붙여요. 그리고 HSP, 열충격 단백질이죠. 이들은 샤페론이고요. 이들이 결합하는 단백질 중에 일부는 부셔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합을 했다라는 건 입체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경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90도, 70도 좀 그래요. 입체 구조가 약간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분해시킬 수도 있고요. 위비키티네이션 된 E1 액티베이팅 엔자임 E1은 ATP를 활용을 해서 ATP하고 위비키틴이 작은 단백질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비키틴에다가 AMP를 붙여놔요. AMP를 붙여서 이렇게 활성을 시켜놓고 그거를 E2에다 넘겨요. 그러니까 E2 컨주게이팅인데 E2가 위비키틴과 결합을 하고 있다고요. 그 E2의 위비키틴을 E3가 단백질에다 옮겨요. 이런 시스템이고 위비키티네이션 된 단백질은 26S 프로테아좀에 의해서 분해되죠. 그 프로테아좀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26S가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데 장난하진 않으셔요. 그래도 자 26S 참고하시고 이온 액티베이팅 엔자임 E2 컨주게이팅 E3 라이게이즈 중에서 가장 종류가 다양한 것은 E3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단백질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E1이나 E2를 보세요. 표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양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근데 E3는요. 분해되는 단백질이 이렇게 입체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수명을 다한 단백질들이 어디 한두 개예요. 거기다 보통 거기에 이제 라이신 결사슬에다 보통 붙이는데 이 라이신의 주변의 아미노산이 단백질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류가 다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제가 이걸 수업에 했냐고요? 솔직히 이 시험 보러 갈 때는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도 하지 않아요. 요즘엔 애들이죠. 기출이 된 걸 아니까. 뒷북인가요? 아니죠. 뭐 외양간 읽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고쳐야지. 일단 손은 또 들으면 되니까. 그걸 왜 넘어가요? 고치면 되지. 근데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져왔냐면 뭐 제가 고백 타임이 아니라 실제 이 문제는 캠벨에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출제될 수 있잖아요. 이게 심화학습이에요. 그럼 저는 맞췄냐고요? 저는 맞췄죠. 알고 있었냐고요? 잘 찍었죠. E1, E2, E3는 알아요, 저도. 근데 E3의 다양성까지 별로 챙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게 핵심일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과정만 알고 있었지. 근데 제가 잘 찍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추론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왜 E2가 다양해야 되지? 뭐가 다양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가 다양해야 되는 이유는 보통 기질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질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추론이란 말이에요. 전 이걸 추론이라 그래요. 전공 편입은 가끔 심화된 얘기가 나올 때 때때로 추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이렇게 보면. 아주 추론을 못하는 문제가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요. 정말 그런 거 나오면요. 다 틀리면 되죠. 뭐 걱정을 해. 이 문제 몇 명이 맞췄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이 얘기 많이 했죠, 물론.
근데 저도 유비키트는 당연히 알려줬잖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온 줄은 이제 문제를 나중에 확인하고 봤었는데, 야, 좀 너무했네. 뭐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되게 연연하시죠? 이런 문제는 다 틀리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편입은 정말 맞춰야 될 것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건 저처럼 잘 응용하면 돼요. 그 응용은 문제 풀다 보면 제가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은 열심히 배우시고 문제는 혼자 푼다. 그리고 이제 답만 체킹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게 위험하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잖아요. 문제는 논리가 있어요. 문제 푸는 논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논리가 때때로 직감이 되기도 하죠. 그거예요. 직감은 그냥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건 연필 굴릴 때지. 그죠? 이거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추론해서 찍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있어요. 연세대는 50문항이나 출제되는 학교예요. 그리고 그중에 몇 개는 이렇게 깊어질 수도 있고요. 작년엔 좀 덜 했는데 재작년까지는 주로 그런 편이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공 조금 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심화 공부를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약간 응용력을 좀 갖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다 외우고 가면 좋죠. 하지만 세포나 생화학책이 다 외운다고 해서 또 그만큼 나오는 분량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되게 많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다양한 문제풀이로 약간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거죠. 미출제 분야가 이제 식물 생태, 진화 분류. 작년에 미출제라고요. 작년에.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연세대가 꼬박꼬박 출제하는 파트예요. 근데 사실 이 파트가 식물을 빼놓고는 식물은 꼭 공부를 좀 잘하시고 대부분 예측한 데서 나오는데 생태나 진화 분류와 다양성은 또 가끔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내가 꼭 맞춰야지라는 전략을 짜는 거죠. 좀 너무 국지적인 곳에서 나온다면 뭐 다 같이 틀리면 되죠. 그것도 좀 찍어보고 우리 직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특강으로 다루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 생물 이상으로 깊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 학습을 책을 좀 잘 활용을 하자. 근데 말이 쉽지 다양성 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뭐가 나올 줄 아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활용하세요. 서머라이즈를 활용하고 그림을 활용하고 소제목을 활용하라. 제가 늘 그 얘기를 해드리죠. 일반 생물학책에서 소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있잖아 단원별로 타이틀 붙는 거. 2.1 물은 뭐뭐뭐 하다 이렇게. 물의 4가지 특징은 온도 완충 역할하고 그리고 응집력 그리고 용해도 그러니까 좋은 용매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런 식의 따다닥 나오는 4가지 문장 그런 걸 자꾸 외우면 좋겠다고요. 바로 식물 문제예요. 열대식물이 우기가 왔을 때 종자가 다 이거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싹이 났다고. 이거 어떻게 살 거야 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린 뿌리가 생기고 거기서 땅에서 영양소 흡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잘못된 발화잖아. 이게 조기 발화야. 조기 발화. 그러한 조기 발화를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억제하는 것이 앱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앱시산이 기능을 상실했구나 라는 건데 이 앱시산이 이제 내용이 근데 여기서는 설명도 해야 돼. 그럼 앱시산이 원래는 잘 이 조기 발화를 막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앱시산이 작동을 못했을까요? 뭐 돌연변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어진 힌트 잘 생각해야죠. 앱시산은요. 수분 스트레스, 즉 건조 스트레스에 대해서 주로 반응을 하는 게 앱시산이거든요. 하필이면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서 우기여서 식물의 건조 스트레스가 수분 스트레스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앱시산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앱시산이 하는 역할이 또 하나가 있었다 이거예요. 수분 스트레스 반응. 그래서 조기 발화를 억제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감소하니까. 이런 내용. 이거 약술이라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 100자 이내예요. 한 50자? 50자면 여러분들 A4 한 줄이에요. A4 한 줄. 그리고 2줄 쓰면 100자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100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좀 요약해서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식물은 근데 이 그림이 어딨다? 이 캠벨 책에 다 있어요. 여기는 그림을 다 캠벨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캠벨 책에서 생명과학 책에서 반드시 그림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령이 좀 생기셨나요? 식물 생태 진화 분류 좀 까칠한 파트죠. 그런데 이쪽에 그림이 나온 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근데 그 세포나 생화학 이쪽은 그림이 없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분자생물학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캠벨이 그림 없이도 설명하는 내용이 제법 많아요. 그런 걸 잘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거예요. 지정교재, 그러니까 캠벨의 생명과학 책의 그림 특히 잘 봐두셔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로놓기가 나와요. 가로놓기가.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CD4가 결합하는 단백질이니까 MHC1이죠. 네. MHC1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펄펄린이 여기서 지금 보이세요? 이게 큰 구멍이 펄펄린이라고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작은 것이 그랜자임이거든요. 작은 게. 예. 그래서 그랜자임이 들어가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게 되고 펄펄린으로 구멍을 뚫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보는지 이거는 물론 이게 사실 비교적 전형적이긴 하지만 때때로 몇 개는요. 캠벨이 쓴 단어가 있어요. 요즘에 염증 쪽에 그림이 있던데 염증 쪽에 그림의 말을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염증을 분비하는 세포가 분비하는 거 그냥 시토카인, 대리세포나 이런 애들이 분비한 걸 사이토카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이게 아니라 신호물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놨어요. 예. 이런 거는 책을 잘 11판에서 책을 잘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 철저하게 공부해 두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물생리학에서 이렇게 면역 신경 가져오기가 좋기 때문에 잘 그림을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형식을 대비를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연세대가 2018학년도 이전에는 과연 뭘 냈을까요? 2017, 16, 15, 14 이런 시기 때 연세대는 그 단답형하고 다 주관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1부터 시작해서 20번 정도까지가 단답형이었고요. 문항수는 여전히 많았어요.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 서술형 주관식이었고 이 서술형 주관식에 이제 1, 2 이런 거 붙여가지고 마치 고려대처럼 이건 고려대 같단 말이에요. 네, 이건 단답형이었고 올 주관식 이렇게 출제하기도 했어요. 그 전에는 또 올 뭐 또 50문항에서 60문항의 객관식을 출제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또 50문제 객관식에 10문제 서술형 여기서는 좀 길게 쓰는 서술형 이렇게 출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모두 영문으로 출제하기도 했어요. 지금 흐름을 잘 보세요. 이렇게 몇 년 내다가 요렇게 또 한 3, 4년 내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객관식과 단답형이 갔죠? 제가 예상하는 건 지금 올해 혹시 이 형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예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준비를 갔던 친구가 2018학년도에 떡하니 들어갔더니 2018학년도 시험에 그러니까 객관식이 40문제 나오고 단답형이 10문제가 나온 거야. 학생들이 안 놀랬겠어요? 우리 학생은 안 놀랐어요. 제가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얘기를 맨날 했었어요. 다양한 문제형식에 대비하시라고. 편입은 그거 얘기 안 해줘요. 이때 올 영문으로 갔을 땐 더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모두 영문으로 나왔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니. 여기서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얼굴은 당황했지만 미소 띄우며 뭐 면접을 보듯이 여기서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문제 형식을 대비해서 연세대 기출문제가 꽤 쌓여져 있지만 저도 이제는 이걸 다 풀이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좀 많이 쌓였잖아요. 시간은 적고. 그래서 이제 최근 기출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 제가 작년까지 정말 다 했거든요. 올해 제가 개편을 할 상황이라 여러분들한테 빨리 작년 거 다 푸시라고 얘기해드리기도 하는데 올해는 좀 바꿀 생각인데요. 예, 그래서 최근 거를 이제 풀다 보면 기존의 형식들이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학교 걸 반드시 풀어보시라고. 그리고 또 예전 문제랑 요즘에 또 바뀌어요. 그 내용이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 걸 좀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국내 생물학의 공식 문제라는 이름을 다 붙여봤는데 피트.
이번에 중앙대도 피트 문제 그대로 가져갔던데 연세대는 조금 자존심 있으셔서 베껴가지는 않으셔요. 예, 않으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은 해요. 피트 미트. 2020학년도는 작년에 좀 쉬웠던 양식이고 이때는 2020학년도 때는 또 객관식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가 있었죠. 그전에도 멀티플 초이스는 있었어요. 그런데 좀 들이대고 멀티플이 나왔던데 그래서 ATP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에너지를 운반하다 갑자기 두 번 더블을 썼지. 에너지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른 물질의 인산기를 전달할 때도 해요. 근데 다른 물질의 인산기를 전달할 때 에너지를 흡수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ATP가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온 거 그거 가지고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은 아니고 ADP와 인산기가 결합되어 ATP가 생성될 때는 에너지가 흡수돼요. 그래서 1,3이거든요. 작년 이렇게 멀티플을 또 좋아해요. 그냥 객관식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냥 오지선다도 있고 이렇게 멀티플 여러 개를 고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문제 형식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용어는 반드시 원어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문제를 보고 해석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단답형 답안을 쓰라고 했을 때 2018학년도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로 쓰시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10문제 중에 2문제였긴 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단답형 답을 쓸 때 용어 답안이라면 한글 옆에 원어를 써줘서 안전하게 가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번역어에서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원어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원어는 영어는 사실 22장까지 즉 1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동물생리나 식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뭐 원어까지 많이 요구하진 않고 동물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신경이나 면역학적 용어들은 왜냐하면 거기가 새롭게 많이 용어가 들어갔고 여러분들도 아실걸요? 공부하다 보면 생리학을 공부할 때도 동물생리학 그러니까 소화, 호흡 이런 거 할 때는 영어보다는 그냥 한글을 많이 쓰다가 면역이나 이런 것만 가더라도 시토카인, 림포카인, 뭐 히스타민 다 그냥 영어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새로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또 이제 뇌의 영역의 이름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영어로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단답형도 있고 간단 서술형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유전자는 2200개이고요. 지놈 DNA는 3 곱하기 10의 구승 베이스 페어죠. 한 유전자는 5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염기는 1500 베이스 페어의 염기쌍일 텐데 거기에 종결 코돈을 집어넣으면 사실 이게 1503이야 좀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1500 베이스 페어가 유전자가 되죠. 근데 이러한 아미노산을 그러니까 이러한 길이의 최소 이게 길이죠. 최소 이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22,000가지가 있다고요. 22,000. 그러면 결국 유전자가 차지하는 그 지놈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총 염기쌍이 나오게 돼요. 쌍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비율로 집어넣으면 되죠. 즉 그러므로 3 곱하기 10의 구승 베이스 페어를 갖고 있는데 지놈에서 그 중에 1.513 예를 들고 1503 곱하기 22,000 베이스 페어가 유전자를 암호하고 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 몇 %냐 이런 거죠. 거의 1에서 3% 이내에 나와요 보통. 아무튼 이건 계산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작년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연습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형식의 변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 예제를 좀 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단답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술형 간단한 서술형 답안 아까 서술형 답안이고 이게 단답형이네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가져온 건 계산 문제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지우개가 잘 안 지워지네요. 잠시만요. 막 가려. 예, 문안 형식의 병영 대비 아까부터 계속 한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자면, 아이고, 열심히 지우고. 그러니까 연세대가 2018학년부터 이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그전엔 아니기도 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고려대처럼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중앙대나 이대는 30문항 객관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화대는 20지선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 중대나 이대가 연세대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걸 고려하면 한 거기서 60, 70% 정도는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30%는 좀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올 주관식이었는데 경희대는 올해부터 이제 생물학과는 시험을 안 본다고 했습니다만. 경희대가 8문항 논술형으로 서술형 지출했는데 이게 고려대랑 정말 똑같아요. 비슷해요, 형식이. 그래서 고려대 연습하는 사람은 제가 반드시 경희대를 풀라고 제가 풀어드리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시립대 2, 3문항은 그냥 서술형인데 이 문제는 연세대급, 그러니까 분자생물학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연세대 또 이런 주관식을 대비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요. 고려대는 그러면 주관식만 하면 되냐고요? 글쎄요. 그럴까요? 고려대 한번 볼까요? 고려대는요, 작년에는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문항에, 거기에 이제 1번, 2번 이렇게 소문항이 붙어서 다 풀 주관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문제 형식이 등장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기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6개인데 그 6개 안에 이렇게 핵심 용어 10개를 나열한 다음에 해당 당원을 모두 선별해서 내용을 쓰는 거죠. 이거 문제 예전에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위비키틴 라이게이즈, 프로테아좀, 또는 열충격 단백질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써주고 그걸 엮어서 내용을 쓰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예, 그런 문제도 있었고 물질대사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해야 되는 거. 원래 이 생공 때문에 얘가 물질대사가 조금 까칠해요. 그래서 저도 물질대사를 탄당 인산회로라던가 지방산 산화 또는 생합성, 아미노산 산화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과 5개의 긴 지문 중에서 틀린 문장 찾고 이유를 쓰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항을 보면 6문항이면 사실 이렇게 골고루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생리학, 유전자 분자생물학, 그리고 세포학 딱 여기서만 문제가 나왔어요. 6문항이. 2018학년도, 19학년도 모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6개 뽑으라고 한다면. 그런데 작년에 보면 생태도 있고 좀 다양한 문제가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오히려 동물생리가 빠졌어요. 오히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에 이렇게 5개의 긴 지문을 주고 틀리라는 걸 고치게 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전을 쓴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6개의 주관식이라는 형식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아주 재밌었고. 근데 그게 이제 객관식처럼 5번이 답이야. 이렇게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5개의 문장에서 다 틀린 게 있고 그 틀린 걸 찾아서 그 이유를 써라. 라고 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만든 거죠.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는데 동물생리학이 작년엔 출제가 안 됐지만 계속 나왔던 경우이기라서 나오겠죠. 일단 이 학교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은 정말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주관식을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같이 해보기도 하는데 주관식은 습관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쓸 때 지금은 좀 바빠서 이렇게 썼지만 어떨 때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주관식을 문장으로 쓰잖아요. 문장으로. 그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문장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학습질이 이렇게 답 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연습이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해요. 가끔 학습질이 할 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도 되게 머리가 아프죠.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가 뭐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습관이 되면 돼요. 즉 말이 글로 써져요. 그리고 글을 잘 쓰면 말을 잘해요. 다시 말해서 서술형 연습은 구술 면접 대비도 되죠. 물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면접이 취소되기도 하고 아마 거의 면접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하지만 그게 이제 연습이니까 그래서 그 서술형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습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처음에는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저는 좀 약간 쬐어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40문제 객관식을 풀면 40분 주는 게 아니라 20분 줘요. 컴팩트하게 좀 몰아야 되게 막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볼 때는 거기다 해설을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이게 왜 답이지? 이렇게 한 문장에 해설을 붙이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주관식을 쓰는 능력이 생겨요.
주관식은 그렇게 길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 용어가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연습. 그냥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화, 생활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늘 이게 답이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걸 늘 붙여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여기는 문항수가 많지 않아서 18, 19, 20을 골고루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요. 예, 그래서 신경세포의 이온의 농도가 나왔고 휴지막 전이가 이것에 형성되는 이유를 써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휴지막 전이는 신호가 없을 때 막전인데요. 이 휴지막 전이는 뭘로 써야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써야 돼. 오늘은 이제 커멘트만 할게. 그러니까 쓸 걸 딱 나열을 해요. 첫 번째는 휴지막 전이는 포타슘의 평형 전이와 유사하다. 유사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평형 전이라고 하는 것은 포타슘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즉 투과도가 높은 막에서의 포타슘의 순이동이 0이 되는 막전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휴지막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휴지막일 때 지금 포타슘은 안쪽이 많고 바깥쪽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휴지막일 때 저런 농도차에 포타슘의 투과도가 매우 크다고요. 예, 그래야지만 평형전이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 투과도가 크다는 말을 다시 또 풀어서 쓰자면 누출 채널, 누출 포타슘 채널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작전을 짰으면 지금부터 말을 만들어 봅니다. 신경세포의 휴지막 전이가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mV로 형성되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 휴지막 전이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포타슘의 평형 전이와 유사하고 소듐의 평형 전이와는 많이 다르다.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겠죠. 소듐의 평형 전이는 마이너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네른스트 방정식 쓰면 되거든요. 네른스트 방정식에 의하면 평형 전이를 추론할 수 있는데요. 네른스트 방정식은 60이라고 하는 상수값에 로그의 소듐의 안쪽 농도 15분의 바깥쪽의 농도 150이 되죠. 그래서 약 62 플러스 62mV가 되고요. 포타슘의 평형 전이는 62의 로그의 안쪽의 농도 140분의 바깥쪽의 농도 5. 그래서 얘는 약 마이너스 한 80에서 70, 85에서 이게 원래 90, 마이너스 90인데 이게 150하고 오면 마이너스 90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로그 값을 모르니까, 그지? 그래서 대략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평형, 그런데 얘보다는 얘와 평형전이와 유사하죠. 그리고 그 평형전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서 휴지막일 때는 포타슘의 투과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거는 누출 칼륨 채널이, 포타슘 채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 용어, 우리가 뭐 그렇게 논술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논술이란 결국 중요한 팩트를 잘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그리고 A, B의 증거를 통해서 C라고 결론 내리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잘 들어가야 돼요. 용어가 잘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죠. 그래서 한 번 갖고 왔는데요. 똑같은 답안을, 그러니까 저기서 권유를 하는 것이 일주일에 또 써보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그 논리적으로 그 말을 잘 쓰는지를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꾸 다듬어야 돼요. 문제는 쓰다 보면. 그 막상,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써놓고 봐야 문장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순서도 바꿔보고, 그러면 좋은 문장이 만들어져요. 글은 자꾸 써봐야 돼요. 서술형이 논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는 논리가 이렇게 좀 뻔한 편이라서 논리보다 사실 정확한 용어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 설명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고려대 답안을 할 때 특히 조금 권유하는 것이 한 문장당 영어 하나는 꼭 쓰자. 그런데 되도록이면 가로치고 씁니다. 왜냐면 이 학교가 워낙 영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좋아한다, 원어를. 그러니까 원어로 수업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원어를 활용하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를 쓸 게 별로 없는데, 그 이제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톨 유사 수용체니까 TLR을 톨 라이크 리셉터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죠. 일단 좀 더 가볼게요. 그리고 전 분야를 쓰면 좋겠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생태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사실 맞아요. 2018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8, 19는 식생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나왔잖아요. 생태가 작년에. 그러니까 전 분야 고른 학습을 하는 건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대 대비하면서 연수대 문제도 자꾸 풀면 되지. 동물은 선천성 면역계를 가지고 있는데 TLR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집단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이게 중요하죠. 패턴 인식이죠. 패턴 인식. 그래서 항원 수용체라고는 하지만 TLR은 항체나 T세포 수용체하고는 좀 달라요. 항체나 T세포 수용체는 항원의 특이적 구조를 인식하는 반면에 이들은 공통 구조를 인식하죠. 어떤 구조를 인식하는지 예를 두 개만 들어서 그 기전과 의의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으면 이런 거 이제 중간식 풀 때 요령을 알려드리는 건데 두 개 쓰라고 했으면 반드시 두 개 들어가야 되고 기전도 써야 되고 의의를 써야 돼요. 10점이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3, 3, 3 이렇게 나누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답안을 쓰셔야죠. 그래서 TLR 톨 유사 수용체 4는 그람 음성 세균의 LPS 세균 외막의 LPS 이것도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라던가 사카라이드라던가 또는 뭐 지질 다당류라는 한글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지요. 예, LPS를 인식하고와 결합하고 TLR5는 그 세균의 편모죠. 네. 편모 단백질, 그 단백질이 플라젤린이거든요. 플라젤린과 결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예제를 들었죠. 예. 그래서 TLR이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리간드가 결합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세포 내 신호 전달계가 활성을 띠게 되고 이 세포 내 신호 전달계에서 제가 요즘에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 깊게 알려드렸죠. 걔가 활성화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자가 전사인자로서 NF-kappa-B거든요. 그래서 NF-kappa-B 전사인자가 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핵으로 이동하여 염증 유도 사이토카인, 이들이 바로 염증 유도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토카인의 발현을 촉진하게 되죠. 그러면 시토카인이 분비되고 그 시토카인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요. 염증 기니까 여기까지 생략.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표기한 것처럼 하나, 둘, 셋, 저 세 개 다 들어가야지 이런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주관식 채점을 해보지만 주관식 채점은 제가 원하는 인자가 다 들어갔는가로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뭐 논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논리를 좀 그러니까 논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쓰는 표현은 글자 또박또박하게 쓰고 문장을 짧게 쓰고 예, 그게 중요해요. 문장이 자꾸 길어지다 보면 논리력이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벌써 다 썼어. 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습관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해도 될 것을 한번 써보게 되죠. 이게 습관이에요. 말과 동시에 글을 쓰는 거. 여러분들도 그게 습관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지우기 많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열심히 지우고 있어요. 이것도 고려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경희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주 특이한 문제 형식을 빌려오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요. 6번 중에 4번이요, 작년에. 틀린 문장이나 단어 하나씩 있대. 이걸 찾으래잖아요. 그 중에 5번을 볼까요? 영양 효율은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 비율. 즉, 생태 파트구나. 맞아요. 이게 생태 파트 문제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한 소비와 변에 포함된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 생물에 의해 소비되지 않는 전 영양 단계 유기물에 포함된 에너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보다 항상 낮다. 이런 말이 있나요? 영양 단계 유기물.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단계로 전환되는 에너지의 비율이라 맞아요. 이게 포함을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그 캠벨 책에 나오는 그림이죠. 20줄을 먹었는데 그 중에 10줄은 변으로 배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10줄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10줄을 얘가 이제 흡수를 했는데 이 흡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화율이라고 그래요. 총 동화율.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탄소 동화는 못하지만 이제 동물은 섭식을 해서 동화를 그러니까 생체 유분자를 획득하게 되고 그걸 동화율이라고 하는데 이중 세포 호흡으로 예를 들자면 세포 호흡으로 7줄을 날렸어요. 줄이 소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겨준 건 3줄이죠. 칼로리라고 써도 돼요. 에너지라서 이렇게 써본 건데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 효율은 예를 들자면 얘가 20줄을 먹어서 3줄만 남긴 거기 때문에 20줄분의 3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영효율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영양 효율이에요. 일반적으로 10%고요. 생체량 피라미드에 대체로 영양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1차 생산자에서 3차 소비자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에너지 전환 효율이 10%니까요. 처음에 100이 있었다면 10, 10이 1, 1이 0.1 계속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 단계는 뭐 3차까지 보통 3, 4차까지 있고 뭐 6차, 7차, 8차까지는 없어요. 에너지 전환 효율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다 열로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1차 생산자인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체량은 생물량이죠. 이게 생체량, 생물량, 무게인데요. 이것도 약간 오버랩해서 들어갔네. 타이핑하다 들어갔나 봐. 1차 소비자인 동물성 플랑크톤보다 생체량이 월등히 크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 에너지는 피라미드예요. 에너지는 즉 식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산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동물성 플랑크톤한테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한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겠지만 생체량으로 하게 되면 생체량, 생물량, 바이오매스, 무게인데요. 이게 현존 생체량이에요. 현존. 즉 지금 있는 거. 그런데 생물량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생산자는 오히려 더 적어요. 이게 수중 생태계의 특징이죠. 그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1년 단위로 이게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은 많은 양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만들고 죽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를 딱 잡아서 제가 생물량을 재면 죽은 걸 생물량을 잴 수는 없잖아. 그게 다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또는 분해되면. 그래서 현존량이 적어요. 이 플랑크톤이. 그래서 생체량은 피라미드 양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생체량이나 혹은 개체수는 피라미드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여도 안정한 생태계에서. 유명한 자료였는데 그게 결국 문제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문제는 옆 동네 피트라는 시험 문제에서 기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피트 문제 우리도 다 풀 줄 알아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 문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단 긴 문제나 실험 문제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짧은 문제. 짧은 문제, 이론 문제는 우리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먼저 제가 분석을 해가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온 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안 나온 건 기본은 꼭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고 또 과거의 기출까지 쭉 좀 고민을 한번 훑어가면서 다양한 문제 형식이라던가 다양한 주제라던가 출제 형식 다양한 주제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되며 그걸 대비하는 방법은
캠벨의 상권은 심화 공부를 하시고 학원은 좀 많이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그게 파이널에도 계속 지속돼야죠. 그 공부는. 그리고 지금 문제 많이 푸실 텐데 문제를 풀 때는 문제는 한계가 좀 있어요. 저도 만들어 보면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론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를 좀 잘 안 만들어지거나 아직 기출이 안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풀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가 많잖아요. 문제풀이 할 때도. 그래서 열심히 써서 외우고 단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집에 가서는 그 문제를 또 안 풀어도 된다니까요. 전 그래요. 저는 저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같이 써서 외우고 집에 가서는 거기서 안 나온 다른 거. 그러니까 그 분야를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공부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없는 거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 문제로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시험장에 이렇게 가져가죠. 이게 제 책 자랑, 그렇지 뭐. 요약집 있어요. 이게 생물 전 분야에 대한 요약집이고요. 이게 모두 표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도표로.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어떤 개념 정립에도 도움이 되고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물 문제는 다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 비교 대상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센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단원별 핵심 문제도 있는데 우리 편입형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골라놨거든요. 솔직히 많이들 보셨어요. 지금까지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가끔 요즘에는 이제 앞장 뜨더라고요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들 갖고 계셔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면접이 있었으니까 1차 합격하고 면접장에 가면 이 책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표지 뜯고 이렇게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던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전이니까 이제 이건 제가 왜 그러냐면 보통 질문들 하시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일주일 전에 보통 종강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마시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도 되게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러는데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으라 그래요. 자신을 괴롭히는 잘 관리하는 방법은 저는 스케줄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약간 타이트하게 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에 책을 예를 들자면 이제 캠벨 책을 5페이지를 읽는다. 저는 한 10페이지 읽으라 그래요. 그럼 선생님 띄엄띄엄 읽잖아요. 띄엄띄엄 여러 번 보세요. 저는 그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에 집중하다가 잃어버려요. 어차피. 그래서 생물은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보더라도 좀 대충 보더라도 여러 번 보고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 쪽으로 저는 추천을 해요. 왜? 그래야 사람이 안 지쳐요. 하루에 내가 막 이렇게 봤다가 2장 봐봐. 여러분들 자기가 공부했지만 지쳐요. 그 자체가 지친다고. 공부는 지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복습할 내용.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생물 전체 다 보겠구만. 그래서 전체를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일주일의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잘 안 외워지거나 혼돈하는 중요한 이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조그맣게 아까 제가 한 그 서머라이즈 집에라든가 이런 데 표기를 해놓는 거죠. 난 이거 진짜 안 외워져. 저 있거든요. 저도 맨날 여러분들 수업 전에 보고 오는 단어들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카르타제너는 그 디네인 기능상실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단백질인 마이크로튜블의 운동단백질인 디네인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뭐 편모 운동도 안 되지만 선모 운동도 안 되고 그 선모 운동으로 기관지 운동이 멈추고 정자가 헤엄을 못 치고 또 우리가 심지어는 내장 여기증이라 그래서 간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게 카르타제너 증후군인데 그런 카르타제너 이런 말은 정말 안 외워지는 거예요. 맨날 수업 전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제 좀 익숙해졌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써갖고 들어가야죠. 또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꼭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그래서 그거 이제 뭐 따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그 요약 노트에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야죠. 다시 한번 몰아서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문제도 풀어야 돼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예상 문제 때문에 푸시는 건데 그래도 역사는 좀 중요하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한 선생님이 좀 집중적으로 해서 냈을 텐데 그리고 이게 바뀌면 또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볼 겸 기출을 좀 몰아서 풀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론을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는데 시간이 없다면 동물생리보다는 이제 앞에 파트 세포생화학을 좀 권유를 하죠. 그리고 저는 소제목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 뭐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일반 생물학 책은 정말
정말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요약책 같은 경우야 캠벨만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심화된 내용까지 포괄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도 전공 서적을 그러니까 전공 편입은 이제 교재들을 대부분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책을 활용을 하실 때 이 소제목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덱스에 있어요. 맨 뒤에 글로서리가 원어 영어를 알 수 있게끔 해주죠. 그리고 맨 앞에 소제목 이거 활용해야죠. 그래서 그 소제목을 에다가 이렇게 괄호넣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제목을 외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해외에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땐 서머라이즈 제가 그 친구들한테 서머라이즈 이렇게 옮겨 쓰라고 그러거든요. 베껴 쓰기 하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장을 자꾸 쓸 줄 알아야 되니까 또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장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말투들을 접하기 위해서 소제목하고 서머라이즈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고 기출문제 좀 이렇게 저 이번에 회차별로도 할 거고 또 예상 문제도 풀이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활용하시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시간 정해놓고 좀 타이트하게 전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거든요. 뭐 50문제라도 뭐 60분만 주고 막 그래요. 그렇게 연습이 되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자, 시험장에 들어간 다음도 좀 해볼까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을 저는 꼭 권유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자면 화이트 써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학교들도 있잖아요. 사실 쓰지 말라는 학교들도 있고 요즘에 뭐 거의 다 쓰긴 하더군요. 그래서 일부 학교는 밑줄 2개 긋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줄 2개 긋기 그런 것도 꼭 활용하시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문항수학에 나와서 이렇게 앞에 써 있어요. 그죠? 총 몇 문항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시험지 넘겨서 문항수 확인합니다. 그 뭐 넘기지 마시오 이런 거 하시죠. 맞아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라고요. 내 시험지가 다 있는지. 50문항이 있는데 뒷페이지 안 본다라든가 뭐 아시잖아요. 뭐 워낙 역사적으로 멘붕 온 사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앞페이지만 보고 뒷페이지 문제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거는 다른 의편의 사건이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답을 하나씩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오지선다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답을 OMR이 아니라 이제 번호를 쓰는 거였지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은 OMR이 아니라 그런 거 주거든요. 번호 쓰기 연세 같은 경우에도. 예, 그래서 번호를 쓰는데 옳은 답안을 다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하나 쓰는 게 아니라 1, 2, 3, 4가 다 맞으면 1, 2, 3, 4도 5분부터 써야 되는데 그 맨 앞줄을 안 본 거야. 맨 앞줄을 안 보고 다 하나씩만 골랐던 거죠. 제 학생이 그랬어요. 근데 제 학생은 중간쯤 눈치를 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나를 찾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2개가 나오더래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만 가장 나쁜 놈과 가장 좋은 놈만 고르라 했어.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앞에 갔더니 그게 떡하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고려대는 또 문제 형식도 막 다양하게 오지선다에서 좀 바꾸고 있잖아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문제 읽을 때 옳지 않은 거 꼼꼼히 딱 표시하는 거랑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 동네 미트나 피트는요. 멀티플 초이스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죠. 옳은 것만. 거기는 틀린 거 고르는 게 없어요. 저도 그쪽 강의에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편입은 틀린 것만 고르세요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보기 안 읽고 마음대로 푸시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꼭 주의사항과 문제의 문항수와 그리고 문제에 뭐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거 이런 걸 꼼꼼히 첫 문장은 꼼꼼히 읽었으면 좋겠고 시간 이런 거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생물화학 다 같이 던져주고 3시간 주면 정말 대략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1시간이나 뭐 이렇게 차라리 1시간 반이면 좀 나은데 그럴 때 시간 활용 진짜 잘해야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를 딱 끝내고 다음 거 넘어가고 또 시간 계산도 좀 잘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리고 시계 가져가야지 꼭 시계 안 갖고 와가지고 꼭 그 앞에서 시험장에서 가끔 제 시계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예전에 저 한참 빌려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시계를 일반 시계를 차 갖고 왔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초심 없는 시계도 마련하고 그러더군요. 짝짝짝거리 소리가 싫어가지고. 좀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센스인 것 같은데 시계도 좀 준비하시는데 그 시계를 그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시계를 가지고 아세요? 맞춰놓는 거예요. 예? 이 학교가 9시에서 12시까지 시험을 보면 가끔 그 안에서 시간 계산한다. 몇 분 남았지? 이거 안 되죠. 그래서 9시, 10시, 11시 이렇게 시간별로 해서 내가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꼼꼼함이에요.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약간 뒤에 시간도 보완해서 만들어 놓고, 막 하다 밀렸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도 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남겨서 검토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도 밀리는데, 그날 가면 당황스러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실전 테스트 꼭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 잘 나눠 놓으세요. 몇 문제 풀어야 되는지. 거기서 시간 계산하지 말고, 왜 있잖아, 또 90분 시험 이런 데도 있어요. 60분이면 좀 나은데 90분이면 또 내가 지금 몇 분 지난지도 헷갈리잖아요. 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저희 때는 그 50분 강의를 이제 수업을 받고 10분 쉬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75분 강의로 바뀐 거예요. 이 얼마나 애매한지 아세요? 75분이? 그래서 왜냐하면 몇 시에 시작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9시에 시작하면 좀 나은데 예를 들자면 뭐 하다 보니 10시 반에 시작했다. 이런 막 계산해야 돼 이렇게. 그런 사태가 왜 안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도. 계산 미리미리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 잘 풀리는 문제를 미리 풀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제가 워밍업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물 시험이 예를 들어 10시에 시험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한 30분 전부터 저는 문제 풀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집을 자꾸 보시는데 이론보다는 그때 가도 또 그래 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이런다고. 근데 저 항상 또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집을 어쩌다 막 불안한 마음에 어딜 딱 펼쳤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쓱 넘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외우세요. 저 그런 친구 많이 봤거든. 이게 우리 징크스야. 막 별 얘기 다 나오죠. 그래서 한 친구가 시험 보기 전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딱 펼쳤는데 이제 배외막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양막, 장막 이런 거. 오, 배외막이다. 이러고 넘어간 거야. 그 시험 문제 떡하니 나왔지. 펼쳤으면 외우세요. 신의 뜻인가 보다 생각해. 그죠? 그래서 로또 번호 주셨나 보다. 이게 나올 건가? 그냥 외우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냥 슬쩍 눈팅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응? 여러분들 뭐 딴 데서도 눈팅하지 말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줘야 되잖아. 여기도 꼭 외우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풀 문제를 준비를 하세요. 잘 풀린 문제로. 괜히 유저 문제로 또 하루 종일 풀지 말고 좋은 문제로. 그것도 참 팁. 유저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 유저는 풀릴 듯 사람 애먹이는 것들이 대부분 유저 문제예요. 나중에 푸세요. 반드시 나중에.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지 마시고. 그래서 시간이 딸리면 아시죠? 풀릴 것도 2개 틀리고 3개 틀리는데 유저 문제 그럼 뒤로 밀어놓으세요. 여하튼 그리고 그래서 유전 빼고 잘 풀리는 문제를 준비를 하셔서 30분까지 좀 그렇다. 한 10분, 20분 전쯤부터는 워밍업을.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문제의 기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딱 그 시험지를 접했을 때 이게 1번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1번 문제 늘 긴장하잖아. 저도 왜 매 수업 시간마다 저랑 수업 들으면 아실 거야. 그죠? 저 맨날 첫 문제를 오래 설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뒤에 가면 달리죠. 막, 어머,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막 달리고. 그리고 미안하니까 또 그 다음 시간에 와서 그 이제 맨 끝에 풀이한 거 다시 한번 오버랩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앞에는 여유 있는 줄 알고 1번을 막 그리고 1번은 꼭 풀어야 될 것 같았고 그러다가 이제 1번을 실수하면 또 그러니까 1번이 아니야. 난 앞에서 10문제 풀었어. 이건 11번이야. 이렇게 미리 푸시는 게 정말 추천해요. 그리고 시험 변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연세대가 갑자기 주관식으로 5월 바뀔 수도 있어요. 5월 영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지만 요즘 영문은 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 형식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좀 태연하게. 우리 선생님 그럴 수 다른 친구들 되게 고생하겠다. 뭐 그러려니. 그리고 문항 그 어떤 출제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쪽 안 했는데. 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던 건 전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생물의 다양성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급 당황하죠. 괜찮아요. 나만 틀리겠어요? 남들도 틀려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면 뒤에 제가 풀어야 될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게 가장 위험해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그래야 찍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또 뭐야 이제 연습을 할 때 제발 나는 연대니까 연대 기출문제만 풀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는 또 좀 전략을 세워서 각 학교별로 좀 여러 개로 나누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이제 강좌를 개설할 것 같은데, 그 학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기본이야. 그건 기본이고, 다른 학교를 꼭 반드시 같이 풀도록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우리 탑3 이런 거. 학습질이, 은근히 구체적이지 않은 걸 많이들 하시죠. 예를 들자면, 생물 공부 방법? 이런 거? 뭐 지금 파이널 하는데, 아직도 몇 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다 힘들어 해요. 생물을 외울 게 되게 많죠. 저의 전략은 그래요. 저는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왜 자꾸 잊어먹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라는 걸 대해서 다른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바보예요. 생물학적으로도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외우려면 꾸역꾸역 내가 체계 잡아가지고, 그죠? 잘 정돈된 말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흩어지는 게 자발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생물도 배웠고, 화학도 배웠는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나의 흩어지려고 하는 지식을 꾸역꾸역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반복학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반복학습의 위력을 우리 학생들은 경험해서 사실 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1월, 3월 이렇게 정말 멘붕 왔다는 친구들이 7, 8월 조금씩 익숙해지고 11월부터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두세 번 반복하면 달라질 거야. 좀 인강은 특히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좀 반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또 어떤 학생은 그때는 이제 그 분야에서 있었어. 과목을 얘기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 과목을 이제, 좀 분야가 짧았어요. 그 과목은. 그래서 그걸 제가 정복하고 올게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쉬고 올 건데 제가 그걸 정복하고 올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정복을 하는데 그랬더니 한 달 안에 기초 기본 심화를 다 들어요.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 이런 생각을 했죠.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을 일단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 반복을 할 때 저 아시죠? 소용돌이 방법.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반복하는 걸 추천을 해요. 심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화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야지만 깊어지고 또 이 뇌라고 하는 건 똑같은 자극, 또 우리 나온다 그지? 예, 생물의 특징은 습관화가 있지요? 예, 똑같은 자극이 2번 들어오면 그때부터 반응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뇌를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반복 자극이 왔을 때 고빈도 반복 자극이 와야 외워져요. 그리고 똑같은 자극이 그냥 뚝뚝 오면 그걸 무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난이도 있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꾸 반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반복. 그래서 제가 2개월 단위로 여러분들을 계속 고생시키는 이유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거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날 기회가 됐으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저는 의편과 전편은 좀 구분을 하자라는 주의예요. 예를 들자면 피트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전편은 피트라는 시험에 도움을 더 많이 받아요. 의전원보다. 그리고 의편은 정말 의전원 문제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쪽 강의도 해봤잖아요. 했고요. 피트 강의할 때 예전에 미피트가 먼저 했는데 그거 세팅할 때 제가 어떤 거 갖고 문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편입 갖고 만들었어요. 저는 2009년부터 그러니까 1999년부터 편입을 했으니까 의편입의 시대, 2000년대 제가 의편입 시대, 2010년대 전공 편입 시대 이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미피트 대비를 해드렸고 실제 거기서 적중한 게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그 미피트 문제 갖고 이번에 제가 또 여러분들 전공 편입도 대비를 해드리죠. 의편도 대비를 해드리고 적중 많아요. 그대로 문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연세대는 아니라니까 이게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응용을 많이 하는데 새롭게 문제를 많이 내시는데요. 그래도 그 문제가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편은 이제 뭐 약간 생각도 되게 깊고요. 그리고 의편은 아이디어를 안 써요. 의편은 진짜 많이 외우게 하거든요. 아주 자잘한 거를 뭐 항생제 이름, 병원체 이름, 질병 이름. 그런데 전편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면역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그 자가면역 질환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TSHR의 수용체죠. TSH의 수용체에 항체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레이브스 병이다라고 해서 그 병 이름을 외워야 되는 게 의편이에요. 근데 전편은 말이죠. 이 병 이름이 뭐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내시진 않아요. 근데 증상을 시험 문제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질병 공부하라 그래요, 저는. 질병 공부를 하는데 전편을 하는 친구들은 그 병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걸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SH 수용체 항체는 예외적으로 원래 항체가 다 무독화, 기능 상실을 일으키는데 수용체 항체만 예외예요.
수용체 항체는 애거니스트일 수도 있고 엔타고니스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거니스트는 작용제, 엔타고니스트는 기량제인데요. TSH처럼 기능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출원시킬 수도 있거든요. 간단한 실험 예제를. 그게 전편이에요. 그러니까 전편은 아주 뭐 다양하게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좀 응용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전편은 전편의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공 편입에 좀 특화된 그런 강의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하나 또 전달을 해 드리고요. 하지만 전편 안에서도 연고라 해서 연고만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대, 이대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많아요. 그런 문제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피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 효율적인 암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효율적 암기라는 게 뭐냐면, 사실 여기까지 대비하려면 진짜 많은 걸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로 나오는 게 좀 있으니까, 그 효율적 암기를 통해서 응용을 하도록 좀 대비를 하면 좋겠다. 이 편은 거의 대부분이 주관식이 좀 없어요. 거의 객관식인데 전편은 단답형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그러니까 주관식도 있는데 그 주관식이 이제 서술형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이렇게 용어를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근데 아주 자잘한 건 내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용어를 좀 이렇게 원어까지 좀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몇 점 받으면 합격하냐는 질문도 많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점수 파악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수나 이런 편입은 문제가 모두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통계를 좀,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전공 편입 문제는 거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복기라고 하죠. 이제 기억, 제가 그걸 만들고 복원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문장 수가 또 워낙 많죠. 생각을 해보세요. 60문항 여러분들 몇 개 기억해갖고 나오실 것 같아요. 논술 문제는 두세 문제잖아요. 그런 건 기억을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논술 문제 다 오픈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복원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변별력이 사실은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변별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 쓸까? 아는 거하고 또 쓰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쓰는 연습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좀씩 점수차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작년에는 워낙 다양한 문제 형식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했고 그래서 조금 변별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 편입은 거의 점수 시작이 80점 이상에서 출발해요.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래서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문제가 출연을 하는데 일단 80점 정도는 기준을 삼으셔야 되고 고려대 같은 경우 90점이 당연히 넘고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날 거란 얘기예요. 이하가 없어. 연세대는 저는 80점 이상도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연세대가 워낙 문항수가 많아서 그리고 문항수가 이렇게 짤막짤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작년은 그랬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연세대는 좀 변별력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고려대는 90점 이상으로 가도 만점까지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는데 연세대는 저는 만점은 어렵다고 봐요. 솔직히 저라도. 그래서 몇 개는 그 얘기면 저는 이런 얘기 하죠. 버리라고요. 왜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90점이 합격선이라고 한다면 제가 과감하게 몇 개는 여러분들 스스로 버리는 거죠.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과 집중, 그 문제 풀 때도 특히 필요해요. 대신 실수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80인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늘 잘 풀었고 잘 알고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은 다 실수라고들 해요. 그걸 줄여야 돼요. 그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여기 별거 없어요. 제가 저는 1등에 대한 시기 질투가 많아요. 되게 질투가 많아서 정말 부러워함을 넘어서 질투나요. 그래서 싫어, 뭐 1등은 싫어, 막 하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피겨를 할 때도 맨날 잘하시니까 잘하니까 그래서 뭐 맨날 이랬는데 그 공연하다가 이제 피겨를 타다가 이 사람이 한번 넘어졌거든요. 근데 전 정말 놀란 게 이게 스프링처럼 일어나요, 사람이. 스프링처럼 일어나고 그 다음 연기를 똑같이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완전 멘붕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저렇게 스프링처럼 일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똑같은 연기를 해요. 저는 그게 연습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몸이 일어난 거지 뇌가 일어난 게 아니라 뇌는 벌써 멘탈이 왔을걸요 아마? 멘탈 붕괴가? 근데 뇌는 멘탈 붕괴가 그렇게 오는데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면 일어나는 것도 연습을 해요. 일어나는 것도. 벌떡 일어나는 것도. 공부는 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뇌가 멘붕이 와도 손은 푸는 거야. 그럼요. 그래야 돼요. 저도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들어가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정신을 차리는 건 뇌가 아니라 오히려 손발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먼저고 눈은 읽고 있고 손은 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될까요? 저는 보통 1000문제 이상 풀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랑 푼 게 1000문제 가까이 돼요. 제가 기본문항만 해도 500문항 넘게 풀죠. 그리고 기본문항에 미피트 문제 많이 풀어드려요. 미피트 문제 이런 거 많이 풀어드리고 그 기본문항 때 연습하고 그리고 심화 단원별 문풀에도 500문항이 넘어요. 그것만 해도 1000문항이에요 저는. 그리고 최근 기출, 모의고사 당연히 1000문항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기본이에요. 그 정도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문제도 잘 풀 수 있도록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실수 잘하죠. 저는 문제만 넘겨짚어요. 제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는 문제는 긴장하세요. 오히려 아는 문제가 제가 늘 항상 제가 추리소설을 좋아하지만 늘 범인은 면식범이에요. 아는 놈이 다 범인이야. 그죠? 그래서 아는 놈을 실수 안 하도록 틀리도록 아는 문제 나올 때 긴장하시고 모르는 문제 나올 때 마음을 푸세요. 뭐 나만 틀리겠어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추론을 하세요. 그 추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뭘 봤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생물은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한 예제를 찾으세요. 이 유사한 예제가 뭐가 있었지? 그건 아이디어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놀라웠던 건 그거죠. 그러니까 수능 공부 대비하는 친구한테 그 도와주는 친구, 과외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창의력 그런 거 필요 없어. 원칙대로 해. 그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는 말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 이제 다른 거 자소서 쓰거나 이럴 때 다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이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필요 없어요. 지식 싸움 맞아요. 그래서 추론도 지식 안에서 해야 돼요. 지식 안에서. 그래서 특히 전편은 더 그런 약간 추론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힌트가 그 안에 있을 거고 문제가. 그래서 전공 편입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시험 풀 때 그러니까 추론을 좀 위해서 찍는 게 추론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나오면 마음을 좀 풀고 그리고 좀 욕심을 버리고 다 틀릴 거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2문제면 그중에 하나 맞추자. 이게 제 전략이에요.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런 문제는 다 못 맞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찍기를 더 잘해요. 저 그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암기력은 이제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생님 그걸 다 외워요? 그러죠. 저 20년 차예요. 21년 차.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거야 저도 안 틀리겠지만 요즘에 새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용어도 바뀌고 저 예전에 했던 말 거짓말도 되고 있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서 교정해 드리기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건 제 눈은 2개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면 그렇잖아요. 수백의 눈이 여러분들이 지식을 모아줄 수 있어요. 그게 집단지성임 아닌가? 그런 거 같이 공유해서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실수하지 말자. 많이 연습하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대부분 고득점이에요. 그죠? 점수차 적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문제 나오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찍어서 맞춘다. 둘 중에 하나는. 그리고 찍을 수 있어요? 찍을 때는 나름 우리 논리 있어야 돼요. 문제 풀면서도 자꾸 논리 연습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풀 배우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풀을 배우라고 하는 이유는 논리를 배우고 익히기라고요. 여러분들 창의력이 필요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아세요? 하고 생각하세요. 생물 선생님들이 그거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마이토콘드리아 하면 산소 소비, 마이토콘드리아 하면 호흡, 세포 호흡, ATP 생성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논리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걸 뭐 굳이 말을 해줘야 하나? 이게 있어요. 사실 전공에서는. 전공 편입에서는. 그게 조금 더 강해요. 이 편보다. 예.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편입 문제의 특성이 애매함이에요. 맞아요. 가끔
저한테 주문하시기도 하죠. 저도 가끔 그게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 애매함을 잘 해결하는 방법은 통해야 돼요. 통화했느냐 이런 거예요. 가끔 어떨 때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문제 풀어다 가끔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일반생물학 연습 문제 보세요. 일반생물학 연습 문제에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않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석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의 논리라 그래요. 생물의 논리. 그러니까 마치 제가 아는 녀석이 되게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면 푸른 하늘. 딱 이러면 다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청명함, 맑음, 뭐 사람의 고든 마음, 뭐 여기까지 가나요? 그래서 뭐 독립의지, 뭐 여기까지 가나요? 그러니까요. 뭐 하늘이지. 뭐 그렇게 생각해. 응? 저는 심지어는 막 꽃이 뭐 이뻐. 뭐 식물의 생식기관이지. 그런가요? 맞아요. 그럼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그 논리를 배워야 국어 문제 풀지 않나요? 시 문제 풀지 않나요?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물도 왜 여기서 그 생각을 하냐고요?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하면 능동수송이 멈춰요. 세포호흡 저해제하고 능동수송이 어떤 관계가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저랑 얘기를 하지만 처음엔 여러분들도 저 질문 많이 받아봤었거든요. 초기에는. 이게 1, 2, 3, 4월에는 많이 질문받는 내용이에요. 뒤에 가면 질문 안 받지만. 세포호흡 저해제는 ATP 합성 저해제라는 뜻이거든. ATP를 못 만들면 ATP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능동성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시아나무를 처리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멈춰요.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이런 거 익혀야죠. 그거를 익히려면 맞아요. 문제 많이 풀어야 되고 그런 예시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책에서 얘기하는 논리를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얘기입니다만 이 편은 제가 굳이 일반 생물학 책을 읽으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늘리면 되니까 지금 전공책도 봐야 돼 사실은. 세포생학도 보는데 전편은 제가 일반 생물학 책을 꼭 요구하는 이유예요. 일반 생물학 책을 읽으세요. 거기서 말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논리에 좀 젖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캠벨 책 잘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 잘 된 책 드물어요. 그래도 몇 개는 번역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통독하셔야 돼요. 또 다른 준비하다가 시작하신 분들도 일반 생물학을 꼭 봐야 합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보셔야 돼요. 전 반드시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아시라는 얘기.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죠. 왜 읽으라고 그래, 이거를. 그냥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서머라이즈를 외우고 용어를 외우고 인덱스 앞에 그죠? 인덱스 외우고 그거를 외워야 되겠지만 흐름을 보란 말이야, 말 그대로. 책을 읽을 때 논리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연습 문제 꼭 풀어서 엉뚱하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그러니까요. 그 연결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자꾸 설명을 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논리를 자꾸 활용을 하셔서 문제 풀 때 그 논리를 적용해서 찍는 거지. 그러면 100점 만점에 연세대를 90점 이상으로 고려대는 95점 이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장시간 동안 연고대 전공편이 파이널 전략 이제는 좀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중에 일부는 이제 기출분석은 제가 꽤 초기에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출문제를 알려드려도 사실 설명드리기도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공부 시작을 다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아시겠네? 그죠? 하고 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든지, 지금 남은 시간이 지금 10월인데요. 11월 통째로 남았잖아요. 12월 2주, 지금 10월 남은 기간까지 합치면 이제 2달 정도가 통째로 남았는데요. 이 2달이면요. 생물 2번 돌릴 수 있어. 얼마든지. 생물책 2번 볼 수 있어. 물론 1장에서 22장.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그 전범이 캠벨 책을 상어권을 2달 동안 다 보라는 건 좀 무리죠. 식생문제는 좀 핵심만 보시고 1장에서 22장 그리고 동물생리학 파트에서 면역과 신경 이 부분은 좀 열심히 봐둡시다. 그래서 남은 시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은 보통 60대 1,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적어요. 보통은 그래도 30대 1, 10대, 그러니까 10대부터 출발을 해서 60대 1까지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논술도 90대 1 막 이러도 막 그죠?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맞고요. 그거 맞아요. 그때도 못 뚫었던 구멍 지금 뚫어보려면 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열린 게 편입이라고 하는 기회예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인원수 나오면 감동하실 텐데. 저는 한두 명 나와도 감동이에요. 왜냐면 그
그리고 실제 들어가고, 그리고 많이 좀 열려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이제 좋은 학교를, 솔직히 좋은 학교 맞잖아요. 학교를 옮길 기회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아요, 전공 편입이. 그래서 이공계는 문과생들 친구들 봐요. 이공계는 정말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자연대는 많이 열린 편이니까 이 기회를 10분 활용하셔서 계란 들어서 한 100번 치고 계란 얼려서 치고 그죠? 얼려서 치면 바위도 깬다며.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12월 말이 또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끝까지 마무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앞에 서 있을걸요? 고를 때가 조금 멀어서 제가 가끔 못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쫓아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때 뵙도록 할까요? 다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